안녕하세요. 예, 벌써 3주 차네요. 그죠? 야, 시간 빨리 갑니다. 했더니 벌써 이제 나중에는 내일이 시험날이 되는 그러한 화살 같은 수험 기간을 아마 거칠 겁니다. 오늘 3주차 테마는 지난주가 2주차 경제론으로서 시장에 대한 참여자인 소비자 행동 이론과 공급자 행동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걸 한번 봤었죠. 수요 면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념과 성격, 법칙,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수요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3주차 때는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세 번째 챕터라 볼 수 있는 시장론이라는 테마를 인력공단에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다는 거죠. 140페이지 보시고요. 40페이지. 시장론의 범위가 경제학을 전공하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내용이 넓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논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이런 걸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다루게 됐고요. 아니요, 탄력성 안 한다 그랬어요. 예, 탄력성 지금 하면 아마 다 그냥 가실 거야. 그래서 수요공급에 대한 기본 책이 두껍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만 한다 그랬어요. 시장론도 다 다루진 않을 텐데 네 문제에서 이제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고요. 어느 걸 낼까? 출제원들이 이제 옛날에 시험 범위를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회 때 이전에 이미 시장론에서 나왔던 기본 테마를 그대로 이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안 맞네라는 것은 19회 때 시험 범위에서 삭제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첨가하게 되면서 우리 수험소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 특성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 그 부동산 특성은 충론 파트에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시장의 특성이 이제 올해는 안 나왔죠. 작년에는 나왔죠. 거의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33회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적 시장론이에요. 효율적 시장론의 테마는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효율적 시장론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각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20회 이후에 이제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하고 요것은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많이 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시되 섞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시장의 특성을 내면서 효율적 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는 효율적 시장론을 별개로 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내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효율적 시장론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문 한 10개? 10개 정도만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만 하시면은 시장론은 이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론은, 그래서 다만 효율적 시장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올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문제의 형식을 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다. 올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왔는데 형식을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내다 보니까 실수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론을 내야 되는데 주택시장론 중에서 어느 걸 낼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여가 현상이라는 거를 이제 테마를 잡았습니다. 주택 여가 현상에 대한 역사는 옛날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23회 때 한번 나왔었죠. 23회 때. 그리고 안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30회 때
올해가 32회죠. 그 자꾸 헷갈려. 30회 때 갑자기 나오고요. 그리고 31회 때도 연타로 나왔어요. 근데 효율적 시장 주택 여관 현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부하실 지문이 몇 개 안 돼. 이것도 10개? 지문 안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장난만 치고 치는 건데 정답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근데 23회 때 나오고 안 나오다가 30회 때 나왔어요. 그럼 31회 때는 당연히 쉬어야 돼. 또 나왔어요. 땡큐죠. 30회 지문과 나중에 31회 지문 한번 비교해 보세요. 5개 중에 3개가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낼 것이 없어서 당연히 올해는 안 나왔겠지.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건 막지만 요약집으로 내용을 퉁쳐서 될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시장론의 전반부 주제예요. 시장론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왜 부담을 느껴 하냐면은 두 번째 그 후반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많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여기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시장론에 포함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대론이라는 걸 공부하죠. 엄청 나오죠. 시험범위 공식적으로 19회 때 포함되면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출제합니다. 출제는 맛을 들려가지고 계속 출제를 해요. 그래도 당연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큰 주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 지대론도 한 10번 보면은 한 8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리카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튜넨? 아니요? 마르크스? 그건 들어봤죠? 알론조? 마샬? 미용실? 마샬 미용실? 들어보셨죠? 마샬?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리카도부터 이제 마샬까지 5명 오지선다니까 5명을 기본 세트로 하시고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나오는 뭐 그 어떤 드문 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 때문에 자주 출제했던 5명의 세트 학자들의 내용이 뭐냐 요거를 잡는 게 과제야. 과제. 5사람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냥 뚱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라는 것이 도시계획학적으로 가장 협의 개념을 하다 보면은 특정 지역의 인구들이 증가되는 현상을 도시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구 수에 따라서 지역의 존재 인구 수에 따라서 행정구역들을 구분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도시 어느 지역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지역이 막 성장하겠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형성됩니다라는 걸 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론은 아니고요. 외국 이론인데 미국 도시 가지고 논한 겁니다. 여기도 기본 3사람은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여기는 아직까지 3사람만 가지고 출제합니다. 버제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호이트, 해리 술만 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입지론. 입지론은 이제 그 공허입지론이 있고요. 공허입지론 중에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베버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베버 이론을 논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인 상어입지론. 상어입지론은 이제 혹시 크리스탈러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레일리, 헐버스, 헐프 이런 사람 공부할 겁니다. 플러스 알파야. 근데 알파는 뭐 찬찬히 하셔야 되는데 꼭 아셔야 될 지금까지 요 세 주제를 논하면서 몇 명 했는지 혹시 아세요? 12명? 한번 다시 세볼게요. 붙어서 한번 볼게요. 리카도, 튜넨, 마르크스, 알론조, 마샬,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얼만, 레버,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헐프 13명이야. 아깝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3명을 딱 세트로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론에 대한 내용과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어떤 매칭을 시키는 식으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 이론 암기하는 게 좀 귀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 시장론을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던데 이
짜증난다 하더라고요. 누가 뭘 했다는 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라는 식으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시장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 주제들은요, 점수 따는 부분들이에요. 투자, 수요, 공급 이런 것처럼 논리를 막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개념적인 측면과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단어들의 장난, 이것만 잘 연습하다 보면은 여기 10점에서 12.5점, 많이 나올 때는 15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이제 통계적인 사실은 이제 투자론이 난이도가 100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론이 투자론이 한 60%? 그리고 얘네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용급에 대한 논리가 한 70% 이렇게.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투자론을 정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점수 관리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막판에 확 몰아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 다루진 않을 것이고 좀 부담되는 분야이긴 하니까 처음 해보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여기서 3대 주제가 있죠. 묶어가지고 이제 시장의 특성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주제고요. 이건 1회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그 지대론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입지론. 이제 3대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주제가 올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더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그때그때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출제연의 선택 상황이고 어떤 지문들이 진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의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전반부에 효율적 시장론하고 시장의 특성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지대로는 지금 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이제 상호입지론 3대 테마를 중심으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 시장 체계능 한번 정리해 볼게요. 140페이지 이제 시장이라고 뭐가 나왔는데 그 시장 밑에 개념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시장은 그냥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시장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은 다 이렇게 그려요. 요것이 시장이 됩니다. 이게 뭐였었죠? 수요. 요것이 공급. 컴퓨터 시장을 그리세요. 그러면 컴퓨터 공급과 컴퓨터 수요. 이 그래프로 그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시장이다라는 논리로 펼쳐지는 게 보통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현실 부동산 시장을 다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가요? 불안전 경쟁 시장인가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이 전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다가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수요와 공급 이론이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 왜 중요하냐? 완전 경쟁 시장 논리가 이렇게 됐다. 현실 시장은 완전 시장에 대한 논리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면은 불안전 시장이에요. 현실은 다 충족하지 못해. 다 불안전 시장인데 그 시장의 불안전성의 정도가 있어요. 그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뭐 화폐 시장과 뭐 이런 시장을 다뤘을 때 어디가 더 불안전하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논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시장이다 하면 무조건 그 논리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장 중에 부동산 시장만 다루는데 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일까? 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그럼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성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립 조건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낸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거 옳은 것이 문제 타이틀이야. 그런데 보기 중에 완전 시장과 관련되는 지문이 들어가. 그 지문은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 자체는 내진 않아요. 다만 불안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면서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성립 조건. 원래도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이.
먼저 시장이니까 아까 보셨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이 완전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야 되겠죠. 완전시장이 되려면은 다수예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것. 이것이 완전 경쟁시장의 성립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중개사 학교로는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틀린 말? 제가 아마 이미 결론 내리고 시작했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을 완전 시장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시장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그 맞는 말 틀린 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에 존재한다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겠지. 그 당시 그게 정답에 있어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구매자와 그 공급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논리가 뭐냐? 요즘엔 잘 내진 않지만 어쨌든 정답 체크했던 상황이야.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지배하는 주체가 있겠죠. 가격을 지배하는 주체는 소수가 지배할까? 다수가 지배할까? 소수? 다수? 중수? 백수? 예를 들어서 시장에 어떤 A 물건을 거래해요. 거래하는데 참여자 수요자 수가 1명이야. 공급자 수가 100명이야. 두 사람 협상할 때 가격 지배력은 누가 가질까? 수요자가 갖지. 그쵸? 팔고자 하는 사람 많은 사고자 하는 사람 적으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걸 사달라 협상 들어가겠죠? 지배력은 이 사람이 가지게 돼요. 수요자는 100명인데 공급자는 1명이에요. 협상할 때 가격 주도권 누가 가질까? 공급자가 가지고 있죠. 이걸 독점이라 그러죠. 수요자 독점, 공급자 독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다르게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지배력은요. 소수가 지배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요. 소수 중에서 판매자, 공급자가 소수라 가정했을 때 공급자가 1명이다. 그럼 이거 독점 기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급자가 소수다. 몇 개의 기업을 구성되어 있다. 그걸 과정기업이라 그래요. 독과점 폐해라 그러는데 과정기업의 이제 폐해 중에 하나가 과정기업은 자기들이 생산한 시장에서의 제품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산자가 소수라는 걸 알지. 과정기업들이 단합을 합니다.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비싸진 단합 가격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가격을 지배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완전 경쟁시장이 되려면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둘 다 다수여야 돼. 완전 시장에서는 누가 가격을 지배할까? 다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소수가 다수로 가격을 지배한다 그랬지. 그런데 완전 시장은 둘 다 다수라 그랬어. 그러면은 아무도 가격을 지배하지 못해요. 둘 다 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완전 시장에 참여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정해준 가격에 대해서 완전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가격이 돼 있구나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가격 지배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수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게 돼 있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완전 시장의 참여자들의 역할은 시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이 돼 있으면은 그 결정된 가격에서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조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게 이게 성립이 안 돼.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요자 공급자들이 그 거래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상품이 뭘 말하냐? 상품이 동질성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지? 마이크?
상품이 동질해요. 우리가 동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었죠? 지난주에 보신 거. 동질적인 상품 뭐라 그랬나요? 1번 대체제. 1번밖에 없어 보기가. 뭐다? 대체제라 그랬지. 우리가 대체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물건과 B 물건이 만약에 대체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A 물건을 소비할 때 만족감하고 B 물건을 소비할 때 만족감이 어떻다? 같다 그랬어. 그래서 동질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 대체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은 동질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질적인 상품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똑같아질까요? 달라질까? 대체관계된 물건들은 가격이 결국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만약에 대체제다. A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A에 대한 수요량은 줄겠지. 그러면 B로 가겠지. B 수요가 늘어나겠지. B 수요가 늘면 B 가격은 어떻게 될까? B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체관계된 두 물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 상품이 동질적인 상품의 경우는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하나의 물 똑같은 거 형성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 시장이 지구촌의 냉장고 지구 전체 냉장고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은 우간다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든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가격이든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다? 똑같게 형성이 된다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은 오로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이 돼요. 이 일물가 법칙이 완전 경쟁이 성립된다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부동산 특성에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자 공급자들이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데 완전 시장에는 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있죠. 퇴출이 자유로울 것. 요거 자주 나오죠. 우리 시험에서. 완전 시장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최근에 나왔었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말 틀린 말. 근데 우리 국어가 잘 안 돼요. 진입과 퇴 자유로워야지 완전 시장이라 그랬지.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시장이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걸 말한다. 맞는 말이잖아. 자유로워야지 완전 시장인데 어렵다는 완전 시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든다 보시면 돼. 그러면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또 유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의 가격이 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물건의 가격이 싸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다 구매력을 이미 다 갖췄다 보는 거야.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본인의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은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두 번째 또 유명한 조건은 진입하고 나오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 있죠. 정부의 간섭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이야. 참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 전혀가 없다. 그래서 완전 시장 논리를 신봉하는 옛날의 고전학파 학자들은 정부는 시장에 제발 참여하지 말아라.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국방의 의무만 하는 것이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계속 했는데 그 신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의 간섭 없다. 네 번째.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이 사람 수요자 공급자들이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수요자 공급자 가지고 있는 정보 있죠.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라고 표현한 배경은 모든 정보는 공개된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시장 참여자가 다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가정하는 구조가 완전 경쟁 시장 정보에서.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우수한 정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자체에서는 이 정보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봤을 때 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이 네 가지 성립 조건을 충족하느냐? 완전 시장이 되려면은 이 네 가지 충족 조건을 모두 다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돼. 전부 다 충족해야지 완전 시장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얘네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은 더 불완전 시장이다라는 비교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를 개입시켰을 때,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비싸. 그렇죠? 비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되냐? 시장이 진입장벽이 되는 거야.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참여자 수를 소수로 만들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할 거, 이렇게 되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상품의 동질에서 완전 일부 법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완전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동질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 이질해요. 다 달라. 다. 그리고 정보의 간섭이 엄청 많아. 정부 공법 공부하시듯이 우리나라는 규제의 천국이야. 들어갈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나올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시장을 무슨 시장 만들어? 불완전 시장 만들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시장 참여자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잖아. 그렇죠? 정보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열등한 점 가진 사람한 대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 논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네 가지 성립 중에서 정보 있죠. 정보를 이제 별도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논하는 이론이 효율적 시장론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같이 세트로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걸 딱 보시다시피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에 의해서 네 가지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결론을 내리고 근거는 항상 이걸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인 그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뭐가 있을까? 그 특성을 그리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만 보시면 되고, 밑에 책의 141페이지에 방가로 2번 불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설명된 내용 있죠? 안 보셔도 돼.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만 전부 다 우리는 그냥 불완전 시장을 퉁쳐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논리의 전개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완전 시장과 부동산 시장 비교하는 것도 그냥 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고, 지금부터 체크할 유명한 주제가 뭐냐면 오른쪽 143페이지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등장을 하죠. 이 특성은 이제 별표를 이제 쳐놓으시고 내용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서가 이 부동산 시장에 갖춰야 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특성의 목차는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옛날에 기출된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1회부터 4회 사이에 나왔던 문제 중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2, 3, 4, 5번에서 단어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요걸 그대로 요즘에 이제 수험서 목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누적된 지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 누적된 지문에 이제 가중치를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가중치 가지고 한번 해볼게. 최근 이제 시장의 특성에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먼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뭐부터 보냐? 14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 시장의 국지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국지란 말은 뭘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에 국한이 돼서 형성된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 시장의 국지성 또는 시장의 지역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같은 토지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쵸,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지역에 따라. 근데 이것을 논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시장은 지역에 국한돼서 논할까? 뭐 금융시장 같은 건 지역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게 형성될까?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을 뭐 때문이냐?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부동성 우리가 논하지 않았지만 단어 가지고 뉘앙스는 아시지? 부동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지. 토지는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가격 그 시장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제 부천 지역의 그 토지 가격이 만약에 제곱미터당 10,000원이야. 저기 미국의 맨하탄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천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차에 싣고 인천 항구 가서 또 배에 싣고 미국에 내려놔서 1조에 팔면 되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개념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개념에 대한 논리는 책이 흩어져 있는데 페이지 이제 142페이지 부동산 시장 개념에 동그라미 그 뭐 2번에 대한 논리, 2, 3번에 대한 논리가 잠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념하고 관계에 대해 뭐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요약집이 이제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을 거야. 부동산 시장은요, 그 지리적 공간을 이제 같은 의미죠. 수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리적 공간을 고를 하게 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앞에 뭐가 붙냐? 특정 지역이 붙죠. 부천 부동산 시장, 서울 노원 부동산 시장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앞에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한다. 뭐 참고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유명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옛날 주제에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동그라미 1번 그 다시 144페이지 시장 국지성 보면은 1번 개념, 2번 시장의 분화, 뭐 3번은 시장의 불균형, 방가로 3번의 지역적으로 인한 지역성에 대한 경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방가로 2번부터 방가로 3번이 다 지금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그래서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것도 이해가 되지.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잖아.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점 한번 볼까? 부동산 시장은 뭐로 인하여 지역, 이건 책이 없더라고요. 유명한 기출 지문이야. 지역 시장별로 또는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라는 표현이 실제 지문에 있어요. 뭐로 인하여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초과 수요란 말하고 초과 공급이란 말을 공부하신 적이 있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초과 공급이 형성된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는 거야. 이게 지속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에 불균형이죠.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것도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겠지. 논리를 지금 따지는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왜 A 지역은 계속 초과수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왜 B 지역은 초과 공급도 가격이 낮게 형성된 현상이 계속 지속돼서 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똑같은 질문하면서 이게 위에서 논했던 뭐다? 부동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부동성 칸에다가 오답 나온 거 2번 있어요. 여기다가
고가성으로 인하여, 고가성이 무슨 말이죠? 비싸다는 거죠. 내구성으로 인하여, 내구성이란 말은 수명이 길다는 뜻이야. 부동산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야.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까? 뭐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깐 논했던 뭐 부동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만약에 부동산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지. 물량이 많이 남아도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뭐에 싣고? 차에 싣고. 토지가 부족한데 옮겨놓으면 되잖아. 근데 옮길 수 있어 없어?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렇게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단어가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만 표현하면 좋겠는데 보통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면은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지문들이 한 2줄 내지 3줄로 쭉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아 이게 국지적 시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이 생겨야 돼. 이렇게. 근데 그 감이 생기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 언제쯤 그 감이 생길까요? 끝나고 나서 시험 당일날 생겨요. 당일, 신기하게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연계성이 있죠. 연계란 말이 뭔지 알죠? 연계성이 높다 낮다. 이거는 올해 평가사 시험에도 이 문구가 있대. 우리 시험 옛날에 나왔는데 연계성이 낮다라고 해야 되지. 저는 반줄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실제로 나왔을 때 3줄로 나왔어요. 3줄인데 결국 앞에 뭐 수슈가 막 뭐라 하는 일반 시장과 어려지고 막 나와. 근데 마지막 결론이 부동산 그래서 지역의 연계성이 높다 했고 틀렸어. 연계성이 낮다로 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높다 했던 것이 틀리기 정답이었어. 틀린 걸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다라고 만약에 높다가 옳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전국의 땅값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강남의 땅값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반응이 나타나서 따다다다다다다 땅값이 다 높아지게 돼.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다르다는 건 지역 간에 다른 각이 형성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연계성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막 살을 붙인다고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뭐 인플레, 뭐 미국의 인플레가 심각하다, 어쩌고 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연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한마디가 폭락을 하잖아, 이렇게. 뭐 중국에서 뭐 누가 뭐 규제하기로 했다. 무슨 시장을.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폭락을 또 초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요즘 얼른 머스크가 무슨 어디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 그 관련 주가는 폭등하고요. 금융시장 서로 연결이 돼. 왜? 자본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이동할 수가 없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큰 차이죠. 맨하탄 땅값이 작년 대비 3%가 올랐어요. 라고 발표했으면은 우리나라 강남 지역 땅값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다다다당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그 문제 지문들은 이제는 이 원리가 지역마다 다르구나 라는 논리를 이제 해석이 되면은 그냥 다 쫓아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국지적 시장을 의미하는 거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 그때마다 표현이 다르게 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인 것은 국지적 시장을 표현한 여러 개 지문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다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웬만하시면은 시험 때까지 그걸 다 시험에 나왔던 거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감을 생기게 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언급을 많이 했던 주제고요. 두 번째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방가를 1번에 수급 조절에 난이성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목차 잡았을 때 뭐 똑같은 의미예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수가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유명한 지문이 이거 한 10번 정도 나온 지문인데
요거 수급 조절이 곤란성이라 그랬잖아. 근데 수급 조절이 불가능성 하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야. 곤란하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 시장에 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시간 개념은 보통 단기하고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수급이 곤란한 것은 단기 현상일까 장기 현상일까? 여기서 국어 해석 문제야.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조절이 가능할 때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수급 조절이 부동산이 가능한 거야.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단기야 장기야? 단기가 되겠지. 단기.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해석이 돼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 산수하는 거, 영어로 하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가 제일 어려워. 국어.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쭉 그 동그라미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1번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2, 3번은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왜곡이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속성이 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설명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격이 왜곡이다 설명되어 있으면서 네 번째 줄에 앞에 뭐냐? 단기란 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랑 성립 조건을 충족하잖아. 나중에 정책론에 대한 논리인데 이거를 충족한다 그러면은 완전 시장이야. 네 가지 적용 조건을. 그럼 시장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시장이 해줘야 될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고요. 그 물건의 균형 가격을 찾아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야. 그러면은 완전 경쟁의 성립적으로 다 충족하다 보면은 자원이 있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격이 있죠. 가격에 왜곡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잠깐 볼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니까 자원 배분에 왜곡이 나타났고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났대. 그럼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지. 이걸 나중에 시장 실패다라고 공부하실 거예요. 시장 실패. 시장이 실패하면은 누가 개입해? 정부의 개입 이유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조절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수급 조절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얘는 단기 현상이라는 거야. 단기 현상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네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뭐가 나타난다?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아까 시장이 국지적이라 그랬죠? 그럼 국지적이면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하여 뭐요? 지역 간의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것도 해석이 되죠. 지역 간. 그런데 여기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포인트가 뭐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 여기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국지적 시장은 지역 간의 왜곡 현상이고 이건 시간 개념으로 왜곡된다는 논리로 펼쳐져서 단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10개 이상의 지문이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딱 한 번 이걸 장기로 바꾼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개가 지문이 제일 많아. 이렇게 현실적으로 누적된 거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책에 이제 145페이지에 보면은
방가로 6번을 한번 보겠어요. 방가로 6번. 아까 완전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동질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똑같아요.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한 평의 토지야. 다 한 평이야. 토지가 뭐 다르겠어? 비용도 똑같을 거야. 도시지역은 같은 서울 안에 있는 똑같은 한 평인데 명동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작게 그 구석탱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죠. 상품이 다 다르다는 거야. 동질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다르다.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평가사 시험에 보면은 평가사도 부동산한 개론을 객관식 시험 보거든요. 거기 상품이 표준화라고 그렇게 살짝 지문으로 바꿨더라고. 옳은 걸 찾는 문제였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은 결과적으로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부동산 특성 중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동질을 해야지 일물가 법칙이 적용되는데 동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물가 법칙을 적용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상품마다 다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가격이. 그래서 상품마다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근데 세 번째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네 번째가 이제 거래.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은 145페이지 방가로 5번에 있어요. 거래의 비공개성이야. 이건 말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이제 개별성 때문인데 거래를 공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 내용을 파악을 한다. 비공개되니까 파악하려면은 뭐가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청래 굉장히 유명한 지문인데 부동산 시장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죠. 은밀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시켜요. 이 단어를 이거 유발시킨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이 비대칭성이란 말이 있죠. 비대칭성이란 말은 우리가 비대칭성의 반대말이 뭘까? 어떻게 금방 아시지? 반대말은 대칭성이에요. 비대칭성이야. 이 말은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도자가 몰라. 그럼 매수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고 싶겠지. 그럼 두 사람의 정보가 같았을 때 가격하고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도자가 몰랐을 때는 매수자는 두 사람이 좀 같았을 때보다 그 물건의 가격을 좀 싸게 사고 싶죠. 그렇죠? 반대로 매도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수자가 몰라. 거래하고 싶어. 두 사람의 정보 똑같았을 때보다 매도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 좀 더 비싸게 팔고자 하겠지. 그럼 결국 완전시장처럼 정보가 다 똑같았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들마다 정보가 똑같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의 똑같은 내용, 왜곡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지. 가격 왜곡되면 뭐가 발생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성립 조건을 왜곡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가 나중에 정책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을 붙여서 참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마무리가 보통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죠. 국지성에 의해서. 그 안에 거래되는 상품마다 다 다르죠. 비표준화성에 의해서 상품이 거래되는 내용도 참여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그런 수요와 공급도 쉽게 조절하기가 어려도 확인됐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체계적인 시장을 조직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는 거야.
부동산 시장 다 개별 시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걸 모두 다 퉁쳐서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유명한 이제 개별성이라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이 145페이지 맨 밑에 7번에 잠깐 나와 있어요. 목차만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옛날에 이 목차가 대부분 수험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출문제가 4회 때인가 3회 2회 때 보면 시장 특성이 아닌 거 1, 2, 3, 4, 5번으로 돼 있어요. 그때 문제가 요건 딱 바꿨어. 조직성으로. 그럼 이제 또 나왔으면 좋겠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지문으로 이제 쭉 펼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오지선다로 유명하죠. 국수 비비비란 말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국지적 시장, 수급 곤란성, 비표준화성, 비공개성, 비조직성. 국수 비비비를 기본 이제 세트로 딱 잡아 놓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단가로 8번에 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 돼 있죠. 매매 기간의 장기성. 최근에 한번 나왔었지. 부수적인 것 중에 이제 또 하나 더 집어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처럼 이걸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게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나온 지문인데 전에는 없어요. 근데 단기 거래 곤란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내지 않았고요. 용어를 썼어. 단기 거래 이거를 공매라고 썼어요. 이거를 공매의 곤란성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공매 곤란성 하면은 공매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사실상. 그래서 이 원어를 써줬어. 쇼트 셀링. 쇼트 뭐 단기 거래죠. 그대로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조금 기출 낸 사람이 공매 곤란 또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단어 자체가 전문 용어잖아. 그래서 저희를 배려해서 또 가로치고 영어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냥 이거 할 필요 그냥 단기 거래 곤란성 하면은 다 모든 거 통하는데. 근데 왜 부동산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거래하기가 어려울까? 매매 시간이 오랜 시간 들릴까?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비싸서 그래. 고가성 때문에 그러죠. 제가 시장에 나왔어요. 경매 시장에 제가 나왔어. 제가 거래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인정돼요. 인정합니다. 저는 거의 뭐 그냥 1+1도 안 되고 1+10 행사 할 때 그 패키지로 해요. 원빈이 시장에 나왔어. 몸값 장난 아니겠지. 참여자 수가 많아야죠. 원빈이 거래되는 시장은. 원빈이 몸값이 막 비싼데 참여자 수가 많을까? 원빈의 몸값이 1조야. 그러면 제가 참여할 수 있겠어? 참여 못하지. 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가격은 거의 최소 단위 1원이야. 1원. 그럼 저는 무슨 시장에 가까워요? 저는 완전 경제에 가까워요. 싸니까. 근데 원빈이 거래되는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이야. 원빈은 비싸니까 참여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경매해도 소수만 참여해요. 저는 엄청난 다수가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사더라고. 단기가 곤란성. 그리고 나머지는 퉁쳐서 한번 해볼게요. 책 있는 거 이제 볼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이다. 그죠? 불안전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럼 시장의 불안전성을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첫 번째, 저걸 그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 이제 노골적인 내용이죠. 완전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랬지.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 해야 돼? 소수라고 해야 돼.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것.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동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 해야 돼? 상품이 동질의 반대말이 뭐야? 그치, 이질성이라 해야 되지.
다 다르다는 거지. 그 다르다는 걸 이질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 장티푸스가 연상되잖아. 이질. 그래서 상품의 뭐다? 비표준화성이라고 이제 집어넣은 것이고, 또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어려워. 이거 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야 되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 또는 곤란하다,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뭐야? 비싸다는 거지. 비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진입장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시장은 불안전성이 점점 가까워지게 돼, 더 심해지게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완전 시장에 거의 수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원빈은 불안전 시장의 극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게 완전 시장이지. 근데 이걸 우리 시험은 어떡하냐? 정부의 법적이죠, 법적 규제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야. 정부 규제.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걸 한번 잘 보세요. 따로따로 나온 거를 제가 묶어볼게. 구두로 따로따로 구두로 묶어놨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 따로따로 나왔던 결론이 다 똑같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따로 나온 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케이? 세 개의 지문을 제가 표현했지. 근데 마지막은 다 똑같았어. 표현이. 결론은 뭐라고 할까? 그쵸?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내용을 다이렉트로 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저거를 이제 알고 있는지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했을 때 33회 때 강력한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의 특성이다. 근데 홀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효율적 시장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느냐, 거의 선택 상황이지. 어쨌든 자주 나와요. 올해는 당연히 안 나왔다 그래. 당연히라기보다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순환식으로 내는 과정 중에.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이 이제 잠깐 등장하고 있다는 확인이 됐죠. 밑에 이제 예제가 예제가 있는데, 거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조금 오래됐죠. 10년 전의 문제니까. 일본의 시장 어떻게 표현을 잘 보세요.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어쩌고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역을 받는다는 거죠. 수급도 그 지역의 특성을 받는다. 이건 뭘 표현한 걸까? 지역의 영향을 받는데 지역마다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논리죠. 시장의 국지성이지. 국지적 시장이란 말을 이렇게 지역을 표현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뜻이야. 지역을 받는다는 그 지역의 영향을 위해서 그 지역마다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논리죠.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번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뭘 설명?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설명한 거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3번에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된다. 아까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가격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역성 때문이야? 다 다르게 형성되는 뭐다? 개별성 때문이다 라는 거야. 개별성. 비가역성이라는 말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논리예요. 이렇게 특성과 같이 접목을 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전문용어 공부할 건데, 시장은 외부 효과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뭘 논한 거냐? 국지적 시장을 설명한 거야. 외부적인 효과, 이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어요.
5번은 시장의 기능인데 안 보셔도 돼요. 상식적인 말이야. 이렇게 시장의 특성을 중시하시고 다시 146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기능은 사실상 안 보셔도 돼. 왜?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기능은 일반 시장 기능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기능이 언급을 하면은 거의 정답이 아니야. 어차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연 이제 출제하고 지문이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들한테 그 다양한 지문을 이제 연습시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원 이제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가 나갈 거면은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자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복습만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시장의 특성 잡았고 148페이지 보면 주택시장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요. 책의 논리도 잘못된 게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제를 해야 될 것은 올해도 나왔었던 155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요거 같이 세트로 이제 공부하셔야 될 효율적 시장. 요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재밌게 냈더라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 논리가 155페이지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예.